유시민 선생님 모셨습니다. 유시민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 이제 유시민 선생님하고 같이 역사란 무엇인가 유시민 선생님이 추천한 책을 함께 읽게 됐는데요. 유시민 선생님께서는 언제 이 역사란 무엇인가를 처음 읽으셨나요? 그게 대학 1학년이던 1978년 그때가 4월달, 5월달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농촌법학회라는 이제 이 서클에 들어갔는데 거기 1학년 커리큘럼의 첫 번째 책이 전환시대의 논리였고 이영희 선생님 책. 두 번째가 역사란 무엇인가 이해치카. 그때 같이 공부를 했죠. 어떠셨어요? 재밌으셨어요? 예, 전 되게 놀랐어요. 이 책을 읽고 느낌이 되게 안 좋았죠. 인생의 먹구름이 들이오는 것 같은 느낌? 왜요? 그 전에는 제가 오스카 레오폴드 폰 랑케라는 랑케. 독일 역사학자. 이제 그분이 역사의 진보라는 건 없고 그냥 변화가 있을 뿐이라고 모든 시대는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 이런 역사관 소위 이제 실정주의 역사학자가 할 일은 과거가 실제 어떠했는가를 있었던 그대로 보여주는 거다. 그런 역사 이론을 폈던 사람이고 그게 19세기 후반 20세기 전반의 유럽 역사학계를 사실상 지배했던 이론이에요. 젊은이를 위한 세계사라고 옛날에 조그만 문고판 책이 있었는데 저 고등학교 때 그거를 아버지가 권해서 읽었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되게 그게 랑케 책이었군요. 예, 그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아니 뭐 역사가 발전하면 왜 몇천 년이 지났는데 석가모니 예수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안 나와. 그러니까 물질 문명은 발전할지 모르지만 인간의 정신은 발전한다는 증거가 없다. 뭐 이런 류의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를 제대로 만들어 나가려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네, 그러니까 되게 불길하더라고. 이거 아니 이렇게 생각하면 뭘 해야 되는데 뭘 하면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인데 유신체제 말기니까 뭐 말만 하면 잡아갈 때니까요. 잡혀갈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확 왔죠. 예, 첫 느낌이 좀 어떻던 책이다. 참고로 이 책은 1973년 3월에 한림대 길현모 교수의 탐구당 번역으로 처음 국내에 소개가 됐고요. 이때 이미 역사란 과거와 현재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다라는 말이 널리 알려졌었고 실증사학의 중립성과 객관성이 허구다 하는 걸 지적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역사학계에 끼친 영향도 적지 않았던 책이었습니다. 처음 나왔을 때부터 대학 신입생 교양서로 많이 추천이 됐고 77년에 범우사판으로 새로운 번역이 출간되고 오늘 저희가 읽는 책은 97년 까치에서 김택현 성균관대 교수 번역판으로 이 개정판으로 독점 출간된 책을 함께 읽고 얘기를 나누게 되겠고요. 선생님 함께 읽을 책으로 선생님이 읽은 수많은 책들 중에 이 이영희 선생의 역정하고 이에이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역정 얘기는 지난 시간에 하셨으니까 역사란 무엇인가를 추천한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 역사란 무엇인가가 내 인생의 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역사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이해하는 그런 시각을 제공하는 역사 이론서인 게 아니고 인생의 길을 바꾼 책이군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나름의 답을 줬던 이제 그런 책이어서요. 이게 단순히 역사를 이해하는 데만 도움이 되는 책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리고 어떤 개인과 그 개인이 살아가는 공동체의 관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봤으면 생각하셨군요. 예. 이게 이 책이 사실 최근에 말하자면 뜬 이유는 영화 변호인에 보면 이 변호사 송강호가 그러니까 이 공안 당국에서 이 책을 읽었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잡아서 막 고문하고 공산당으로 막 몰고 이럴 때 그 노무현 대통령을 모델로 한 송강호 씨가 영국 대사관이던가요? 직접 문의를 해서 이에이치카가 공산당은 무슨 공산당이냐? 정부에서 외교관으로도 일하고 공산당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답을 얻어내서 법정에서
이 어쨌든 성공적이지는 못했지만 멋진 변론을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그 영화의 소재가 됐던 불임 사건은 아니었지만 노무현 변호사가 실제로 다른 사건에서 그런 적이 있었다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 E.H. 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보면 영화 변호인에서는 소재가 됐던 건데 황정원 작가 간단하게 E.H. 카의 삶을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네, 이 H. 카는요, 데이비드 카라고도 하는데 1892년 영국 런던에서 출생한 역사학자고요. 캠브리지 대학교의 트리니티 칼리지를 졸업한 후 1916년부터 1936년까지 외무부에서 일했고 1941년부터 1946년까지 더 타임스의 부편집장으로 일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은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교 베일리얼 칼리지의 정치학 튜터였고 케임브리지 대학교 트리니티 칼리지의 연구원이었죠. 역사가로서는 14권으로 이루어진 소련사가 가장 중요한 업적인데 이 책을 1945년부터 쓰기 시작해서 거의 30년 동안 그 일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 한 권짜리 개요집 러시아 혁명이 번역돼서 예,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 책은 문자 그대로 역사란 무엇인가에 관한 책인데 일반적으로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의 해석하고 독립해서 존재할 수 있다라는 당대의 일반적인 믿음을 깨는 걸로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대개 독자들이 1장까지는 참고 읽기 때문에 제가 왜 이렇게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얘기만 왜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하면 로버트처럼 다들 이 문장이 딱 나오잖아요. 그게 그 1장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읽는구나. 그래서 역사란 역사가와 그의 사실들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과정이다.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다. 여기까지 읽어서 다들 이 얘기를 하는구나 싶은데 이 유시민 선생님의 목소리로 먼저 이 1장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뭘 얘기하는 거죠, 1장이? 예, 우선 이 책이 그렇게 읽기가 좋은 책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독자들이 읽다가 이게 너무 힘들어 그렇게 많이 느끼실 거예요. 역사가들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오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이니까 유럽 지식인 사회의 문화적 기반 위에서 써진 책이라 별도의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인용하고 넘어가는 역사의 사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뭐 헤이스팅스 전투라든가 이렇게 한마디 하고 맞아요. 넘어가는데 우리는 몰라요. 음. 우리는 그러면 뭘 하냐? 황산벌 전투 이러면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뭐 춘향전에 나오는 어떤 걸 인용을 하면 그냥 뭐 변사또가 춘향이를 어쩔 때 이렇게 넘어가면 외국 사람들이 그 번역해 놓으면 알겠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아서 이 책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사실 그거 몰라도 돼요. 그냥 잘 이해 안 되는 이름이나 사건이나 지명 같은 거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그냥 보고 넘어가면 돼요. 그런 것은 이 책의 핵심을 이해하는데 그 좀 재미를 주고 좀 더 풍성하게 여러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정보에 불과하고 그거 일체 없이 순논리적으로만 봐도 충분히 그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책은. 네. 그 점 있기 때문에 혹시 읽으시게 되면 나는 이렇게 무식해 이거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이런 데는 그냥 눈으로만 보고 넘어가면 돼요. 네. 이해되는 부분만 이해하고 가셔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그렇게 읽었는데요. 예.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읽으면 돼요. 너무 재밌게 읽었어. 우리가 책 읽을 때 이런 역사서나 교양서 읽을 때 그 내용을 100%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너무 힘들어요.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1장이 역사가와 거의 사실인데 제목이 이제 카 자신의 비유를 예를 들면 이제 응용해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신문이 많죠. 그 방송 동영상 파일도 많고요. 그 현재를 기록해요. 지금 신문 보도들이 현재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인류가 멸망했다고 가정해 보죠. 그러고 이제 한국 사람만 좀 살아남았어요. 그럼 모든 문자 기록이나 이 파일이 다 없어졌다고 가정하고 한겨레 신문하고 조선일보 2개만 딱 남았다고 가정해 보죠. 만약 조선일보만 남았다 또는 한겨레 신문만 남았다 이렇게 가정하고 세월이 꽤 많이 흐른 다음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신문의 기록을 토대로 역사를 재구성한다고 가정해 봐요. 그럼 조선일보가 남았냐 한겨레가 남았냐에 따라서 서술하는 역사가 확 달라질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네. 결국
역사의 사실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선택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라는 것은 가상적인 거잖아요. 현재가 된 순간 바로 과거로 들어가요. 그러면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과거라는 거대한 창고에 들어가면 거기서 망각, 소멸이 진행됩니다. 근데 그렇게 그 창고에 들어있는 잡동사니 창고에 들어있는 그 과거의 시간의 창고 속에서 어떤 역사가가 어떤 사실을 꺼내주면 그 사실만 망각과 소멸의 집행을 유예받은 역사적 사실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과 역사가, 역사적 사실 그리고 역사가 사이에는 엄격한 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점을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객관적인 팩트만 따로 존재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예, 역사적 사실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역사적 사실은 과거의 수많은 사실 중에 역사가에 의해서 선택된 사실일 뿐이고 그 역사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실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예. 제1장 역사가와 그의 사실에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흔히 사실은 스스로 이야기한다고들 말한다. 이것은 물론 진실이 아니다. 사실은 역사가가 허락할 때에만 이야기한다. 어떤 사실에게 발언권을 줄 것이며 그 서열이나 차례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역사가이다. 우리가 1066년에 헤이스팅스에서 전투가 벌어졌다는 것에 관심을 두고 알려고 하는 오직 하나의 이유는 역사가들이 그것을 주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렇죠. 네, 이런 대목들을 보면 이미 바로 이 일어난- 얘기를 조선일보 한겨레 얘기로 어떤 지식 소매상이 지금 쉽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런 우리한테.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네. 그죠? 그러니까 조선일보만 남으면 아무개 대통령의 처 20촌이 뭔가 의혹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 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촌 안에 몇백만 명이 된다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런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이나 제가 조금 전에 낭독한 이런 대목을 보면 이미 일어난 사건들 어떤 그 사실들에 관해서 역사가가 대단한 권력을 가진 셈인 거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예. 그러므로 역사로 서술되는 내용을 접할 때 그 내용 이전에 그 서술된 그 역사 텍스트 그 내용 이전에 누가 이걸 말하고 있는가. 그렇죠. 이걸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인 역사가가 거죠. 누구인지를 봐야 돼요. 기록한 사람이. 그 사람의 이름이나 이름을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봐야 돼요. 그렇죠. 그 예컨대 이제 우리 역사의 사례를 보면 삼국시대가 있었죠. 삼국시대의 역사 정본은 되게 삼국사기. 사기고요. 그것은 이제 고려시대 김부식이 쓴 거 아니에요. 김부식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면 그 삼국사기에 기록된 내용이 얼마나 사실과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없어요. 반면 정사가 아닌 것으로는 삼국유사가 있죠. 이련 스님이 쓴 삼국유사. 그거는 이제 정사가 아니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그 삼국 사기를 쓰면서 삼국의 역사에 관한 사료를 다 수집해 가지고 그걸로 정리를 한 다음에 사료를 다 폐기해 버렸어요. 그리고 고구려 영토는 대동강 밑에까지 내려놓고 이런 식의 그러니까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이 중국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사례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선 삼국 사기 자체가 사마천의 사기를 그냥 뻔 따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김부식이라는 사람의 철학과 인생관, 역사의식, 정치적 이해관계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삼국사기에 기록된 사실이 다 역사적 사실로 착각하게 되면 결국 기록을 조작하는 자가 역사를 지배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이 진실을 말하고 우리들의 주관과는 분리되는 객관화된 어떤 사실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역사적 사실은 역사를 기록한 어떤 사람인가가 선택해서 기술해 놓은 걸 보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과거를 있었던 그대로 과거가 실제 어떠하였냐를 있었던 그대로 보여주는 역사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그 점을 분명히 한 거고 이 일장이 레오폴드 폰 랑케의 실정주의 역사 철학을 완전 정면으로 이제 부셔버리는 그런 거죠. 이 책의 하이라이트는 제 1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이병도식의 실증 사학에 대한 이게 이해식 하얘기가 도전이 되는 거죠. 이것도 그렇죠. 일제시대 때 진단학회라고 있었죠. 네.
진단학회가 이제 조선총독부 아래에서 조선사 편수에 관한 일들을 했잖아요. 네. 그때 진단학회 소속의 활동을 했던 역사학자들의 입장이 정확하게 레오폴드 폰 랑케의 입장이었어요. 우리들의 주관적인 그런 생각과는 무관하게 역사적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역사가들의 임무는 과거를 실제 그러했던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는 거. 이렇게 되면 역사학자가 뭐 고민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뉴라이트의 어떤 여기 일제시대 해석 같은 것도 그 일본 쪽에서 남겨놓은 사료에 지나친 가치를 부여하다 보니까 객관성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좀 왜곡된 결과를 낳기도 하고 그거랑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 그거는 다른 것 같아요. 그건 약간 그러니까 다른- 역사에서 네. 실증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중요하네. 카도 그 얘기를 계속합니다. 기본이라는 기본이죠, 거죠. 기본. 네. 근데 실증이라는 것은 최대한 해야 되는 거고 중요한 건데 실증주의라는 것은 이거는 성립 안 된다는 거예요. 실증 자체에 중요한 예, 것은 예. 분명하지만 그렇죠. 그렇죠. 이 누가가 중요하다는 거는 꼭 역사뿐만 아니라 이 법학에서도 보면요. 예전에는 판결문이 되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계처럼 이렇게 쏟아져 나온 줄 알다가 요즘에서는 이제 그 누가 재판하는가에 이제 초점이 우리도 겨우 맞춰지게 됐잖아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 그렇죠. 예. 그것처럼 역사 어떤 분야나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누가 하는 작업인가 하는 게 제2장 82쪽을 보면 좀 복잡하게 들리는 인용이긴 하지만 역사의 사실이란 사회 속에 있는 개인의 상호관계에 관한 사실 그리고 개인의 행동에서 본인들이 의도했던 것과 자주 모순되거나 가끔 상반되는 결과를 생겨나게 하는 사회적 힘에 관한 사실인 것이다. 뭐 이렇게 적었는데 이게 들어가지고는 사실 무슨 예.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역사에 관한 책도 유시민 선생님 쓰셨지만 정치에 참여하면서 역사의 한복판에 걸어 들어가기도 했던 입장에서 선생님도 이런 경험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 개인의 행동이 본인이 의도했던 것과 자주 모순되거나 상반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든지 뭐 이런 거 좀 예. 많이 겪으셨죠? 그런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지 적은지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네, 많다는 거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각 개인은 자기의 지향과 동기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때로 이제 왼쪽으로 가려는 동기를 가지고 행동을 했는데 자기가 오른쪽으로 가는 결과를 낳기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진짜 왼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실수로 오른쪽으로 갔는지 왼쪽으로 가겠다고 거짓말을 해놓고 일부러 오른쪽으로 갔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 역사 속에서는 보면 그 행위 당사자들의 주관적인 의도와는 정반대로 가는 행위의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 혁명 예를 들면 1905년 1월에 이제 그 저기 황제의 궁전 앞에서 대학살이 벌어졌는데 그때 총을 쏜 근위병들은 짜르를 지키려고 총을 쏜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 몰려간 노동자들은 너무 힘이 들고 죽겠으니까 황제께서 우리를 보살펴 줄 거라고 믿고 신이여 우리를 구하소서 이런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 행진을 했고 근데 결국 그렇게 순박하게 황제가 우리의 아픈 이야기를 들어주고 우리를 도와줄 거야라고 기대하면서 갔는데 그게 이제 학살로 막을 내리고 그다음에 그들의 동기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근위병들이 대학살을 함으로써 결국은 짜르 체제를 무너뜨린 거거든요. 이 행위의 동기와 행위의 결과 사이에 불일치가 엄청 많이 일어나는데 무엇이 이런 불일치를 가져오게 했는가를 역사가는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사회적 관계, 맥락 이런 것들이 구조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시카가 저 뒷부분에서도 어떤 행위자에 대한 도덕적 평가, 도덕적 단죄 이런 거를 하는데 만족하지 말고 그 저변에 있는 그 배후에 있는 구조를 보라고 그렇게 이제 권유를 그러니까 개인의 잘못을 막 뒤집고 거기다 막 돌을 던지는 것만으로는 어떤 해결책이 나타나질 않는다는 거죠. 사회나 제도에 대해서 비판을 그렇죠. 해야 되지. 아니면 이제 개인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도 필요하죠. 음. 근데 그것만을 봐서는 네. 예컨대 그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동기를 가지고 일을 했는데 굉장히 사회적인 악덕을 초래했다. 이런 경우에 그거 자체를 이야기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네. 결국 그 사람의 주관적으로 선한 동기가 왜 사회적 악덕으로 연결되었는지를 탐구해야지 역사 기록으로서 이제 의미가 있는 거다. 개인보다는 예. 제도나 사회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 예. 이런 얘기인 거죠. 그게 제3장의 내용인데요. 음. 예. 역사, 과학 그리고 도덕에서 역사도 과학이며 도덕적 판단을 피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개인보다는 제도나 사회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라고 에드워드 카한은 말을 하는데요. 마땅한 이야기라고 생각은 되면서도 예컨대 전두환에 대한 도덕적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두환 시대의 제도와 사회에 대해 도덕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말인가라는 의문도 예.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 책이 1960년대에 써진 책이죠. 네. 이에이치카가 1960년대에 이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이제 2차 대전 전에는 소련의 외교관으로 가 있으면서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기밀 자료 취급하는 일을 주로 했단 말이에요. 이에이치카가.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볼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을 봤어요. 네. 결국 이제 그 경험이 토대가 되어서 이런 역사 이론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고 저는 보는데, 그때는 2차 대전이 끝난 지 이제 한 20년이 정도밖에 안 됐을 때예요. 이 책이 쓰여진 시기.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나치의 학살이라든가 이런 경험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그 전쟁의 쓰라림에 대한 기억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2차 대전이 왜 일어나느냐 이야기를 히틀러라는 미치광이 광신자가 벌인 미친 짓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역사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나 똑같아요. 히틀러 욕하는 거로 끝나는 거지. 그 우리가 이제 전두환 시대에 대해서 이걸 보려면 전두환이라는 아무도 부탁을 안 했는데 지 마음대로 구국의 결단을 내려가지고 네. 그죠? 그렇게 나와서 사람을 엄청 죽이고 지가 대통령이 되고 내가 돈을 안 받으면 기업인들이 불안해해서 경제가 안 되니까 내가 돈을 받아. 돈을 받는다.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럼 네. 우리가 그 전두환 씨의 그 괴팍한 성격과 그 유치한 그런 사회 인식과 이런 거를 비난한들 무슨 거기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덜 떨어진 정신 상태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군의 권력을 장악했으며 정치 권력을 장악했으며 그 체제가 7년 동안이나 버틸 수 있게 했던 그런 구조적인 요인은 무엇이며 우리 사회가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어떤 심리적인 토대는 어떤 것이 있었냐.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대량 학살을 저지른 범죄자가 헌법을 새로 만들어서 국민투표에 붙였는데 90% 이상이 투표를 하고 95% 이상이 찬성을 하는 이런 사태가 왜 벌어졌냐. 이걸 설명을 해야 돼요. 그냥 전두환 나빠요. 이걸로는 설명이 안 돼요. 네. 예, 역사가는 그 전두환의 독재를 탄생시킨 그 구조와 배경, 문화적 토대, 사회적 심리 이런 것들을 다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만약 전두환 씨를 욕하는 것으로 끝내려면 역사가가 굳이 필요 없겠죠. 네. 그런데 한국에서는요. 어떤 사건이나 사회적 현상에 관해서 개인적인 문제로 규정하는 경향이 강하잖아요. 예, 개인적 일탈 이런 거 많이 하죠. 네. 네, 개인 테크놀로지라는 인상적인 어휘를 제가 접한 적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인식이 본래 그렇다기보다는 지배층이 그런 경향을 선호하고 또 사건이나 현상을 다루는 언론에서 적극적으로 그 선호에 좀 부합한다 이런 인상도 좀 있어요. 어쨌거나 한국에서는 사건이 벌어지면 한 사람만 집중적으로 얻어맞고 그리고 사건은 잊혀지고 그냥 끝나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제도나 사회적 개선점 찾기가 어렵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게 참 어떤 사건이 좋지 않은 사건 이런 게 벌어지면 그 행위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거기 눈이 가죠. 네. 예를 들어 세월호 사건 같으면 선장, 그렇죠. 또 청해진 해운의 경영진, 또는 뭐 실소유주로 알려졌다는 뭐 구원파의 어떤 뭐 리더, 네. 뭐 유병헌이라는 사람. 지금 막 그 검찰이 그걸 쫓고 있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막 흥미진진하고 무슨 범죄 드라마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걸로 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수배 전단 보셨어요? 못 예. 봤어요? 이병헌 일가의 그 수배 전단에 그 수염 기른 모습, 가발 쓴 예, 예. 모습 막 이렇게 해갖고 아주 시뮬레이션을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예. 그렇게 했더라고.
근데 이제 검찰은 뭐 범죄 혐의가 있으니까 그걸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뭐 5억씩이나 현상금을 걸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세월호라는 참극 왜 벌어졌냐 이걸 추적하는 게 역사가 임무예요. 그러면 세월 모든 역사적 사건이 그런 것처럼 여기서 우연과 필연의 문제를 다룬 그렇죠. 장도 있어요, 그죠? 네. 네. 그럼 우리가 세월호 사건 이 불행한 사건에서 우연한 요소와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 또는 구조적 원인 또는 필연적 요소를 구분해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배가 진도 앞바다 맹골 수도에서 전복되었다는 것은 우연한 거예요. 그게 군산 앞바다일 수도 있고 제주 물마루일 수도 있죠. 그리고 거기에 단원고 학생들이 많이 타고 있었다는 것도 우연이에요. 그게 다른 고등학교였을 수도 있고요. 학생들이 아닌 일반 승객들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요소들은 다 우연한 요소예요. 그런 요소들을 빼내고 필연적으로 이 사건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제 규제 완화 같은 설령 규제 완화라든가 또는 수직 증축 그다음에 과적 그다음에 이 과적을 하게 된 근본 원인으로서 이윤 무절제한 이윤에 대한 탐욕 그다음에 그 승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자질 있는 사람이 일할 수 없게 만든 노동시장의 여러 제도적인 문제, 비정규직 제도 같은 거. 이런 원인들은 일반화할 수 있는 원인으로 우리가 추출할 수 있어요. 일반화할 수 있는 원인이라 하면 이런 원인들을 다 조합할 때 이 구조적 원인들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동일한 사건이 다시 일어날 개연성이 매우 높은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필연적인 원인, 필연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월호의 비극 같은 사건, 단일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사건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의 흐름에 대해서도 역사가들은 이런 시계열적으로 구조를 보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추적해서 설명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960년대 당시에 이 전체주의 파시즘, 독재 이런 것들을 자꾸만 히틀러라는 독재자의 개인적 성향과 연결지어서 설명하고 말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지금 세월호 같으면 선장의 무책임성, 비겁성 또는 그 실소유주의 어떤 무슨 악덕 그런 기업 경영 이런 걸로 몰아버리게 되면 다 설명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설명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 점에서 우리가 개인이 잘못한 것, 도덕적인 흠결 이런 것을 비판하되 그 배후에 그 기초에 놓여 있는 구조적이고 필연적인 요소들을 놓치지 말라. 그 얘기를 지금 여러 가지 원인 있는 중에 어떤 게 중요한 원인인지를 가려내는 선택하는 것도 역사가의 중요한 임무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네. 예. 어떤 쓸데없이 우연적인 얘기들에 집착하지 예. 않고. 그렇죠? 뭐 어떤 역사가에게는 그 세월호의 선장이 구원파의 신도냐 아니었냐 그게 중요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그 사람이 구원파 신도인지 아닌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역사가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역사적 사실에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이에치카의 경우에는 이 어떤 필연적인 요소, 구조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역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그런 견해를 얘기를 한 거죠. 그 내용이 제4장에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제4장에서 다뤄지는 내용인데요. 역사에서의 인과관계. 이 챕터에서 역사란 결국 왜라고 하는 원인을 찾는 학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 여기서 이에치카가 우연을 강조하는 입장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고요. 이런 서술이 있더라고요.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는 자명한 명제는 우리 주변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우리 능력의 한 조건이다. 그렇죠. 라는 대목이 예. 등장을 하는데요. 유시민 선생님이 얘기한 게 굉장히 어려운 말로 바뀌어 갖고 나오면 그게 이에치카 책인 것 같아요. 물론 순서는 반대인데 오늘 순서는 반대인데 같은 그런 것 얘기가 같기도. 네. 네. 그런 대목이 등장하는데 물론 네, 납득은 가는 이야기지만 한편으로는 책 바깥에서 읽는 독자는 이런 말들은 일어난 모든 사실들을 인간의 이해 그 아래에 두려는 어떤 욕심으로도 읽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다 설명은 못 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이론이나 혹은 구조를 가지고 100% 완벽하게 어떤 역사적 사건을 설명하는 그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거기에는 도저히 논리적으로 또는 경험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우연의 요소들이 있다고 봐요. 이제 뭐 예컨대 뭐뭐더라면
역사의 가정.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뭐 한치만 낮았더라면 이 유명한 이제 네, 역사의 이 책에서도 가정인데 예로 들고 있는 예. 거죠. 네. 네. 실제로 클레오파트라의 코 높이가 이제 역사에 영향을 미쳤을까? 또는 이제 그 이 사람 이에이치카는 이제 소련 전문가였으니까 레닌이 좀 더 만약 살았더라면 레닌이 그렇게 병으로 일찍 죽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스탈린이 아니고 트로츠키나 뭐 이런 사람이 집권을 했더라면 그 뒤에 네, 네. 역사가 달라졌을까 이런 가정을 해볼 수 있겠죠. 예, 그러나 이제 그것은 그렇게 가게 되면 하필이면 왜 레닌이 그때 죽었지? 이것 말고는 다른 할 얘기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사실에 좀 더 접근해 보면 스탈린이 그 일을 완성하긴 했지만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순간부터 이미 이 모든 생산 수단의 국유화, 생산 시설의 집단화, 그다음에 개인의 자유에 대한 완전한 박탈, 전체주의 사회주의 독재의 구축 이것은 필연적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 구조 자체가. 네. 단지 그 일을 수행한 사람이 스탈린이냐 이름이 뭐냐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고르바초프가 없었으면 그럼 소련 체제는 안 무너졌을 거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필 그때 왜 고르비라는 사람이 서기장이 되었을까?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다 해명할 수는 없죠. 일정한 우연적인 요소가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거는 그대로 남겨두는 게 좋은 거지. 역사가 완전히 우연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한 극단 또는 우연은 다른 우연에 의해서 상쇄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다른 극단 이렇게 빠지면 곤란하다는 게 이치카의 입장이고 저도 이제 거기 동의하는 건데요. 이제 그 세월호에서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은 게 필연적이었냐?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누군가가 상황 판단을 똑바로 해서 배가 처음에 기울이기 시작하는 무렵부터 선실 대기하면 다 죽는다. 무조건 갑판으로 올려라. 이렇게 대피했더라면 사고는 났겠지만 사람은 그렇게 많이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제 워낙 이게 충격적인 사건이어서 제가 즐겨보는 미드 중에 예전에 고스트 앤 크라임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가 나왔고 최근에는 미디엄이라는 원래 제목으로 영매라는 네. 제목으로 나오는 시리즈가 있는데 거기 여주인공이 이 미세스 드부아라는 프랑스 이름을 쓰는 배우예요. 아니 배우 이름이 아니고 그 등장인물. 주인공. 네. 그러니까 꿈을 꾸는 거예요. 어떤 큰 사고가 일어나는 꿈 혹은 과거에 저질러진 범죄에 대한 어떤 꿈을 꿔요. 그 이 사람이 검사실에서 일하는 직원인데 그 꿈을 토대로 해서 사건을 막기도 하고 예방하기도 하고 해결하기도 해요. 제가 그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해서 세월호 사건이 나고 나서 그 생각을 해봤죠. 만약 내가 꿈에 생생하게 그 진도 앞바다에서 배가 가라앉고 아이들이 죽는 장면을 봤다면 그럼 내가 이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까? 생각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꿈을 꿨다고 해도 누가 믿어줄 거예요. 그 지금 명색이 전직 장관 했던 사람이니까 진도 연안역에 통제센터에 전화를 해가지고 거기 센터장 좀 바꿔보라고 해갖고 내가 꿈을 꿨는데 이게 세월호라는 배가 어제 인천에서 떠났는데 오늘 아침에 사고가 난다. 그러니까 체크해봐라. 이러면 그 사람이 미친놈 다 보겠네. 조선일보에 나겠죠. 유시민이 정신병이 걸렸다고 네. 또 아마. 네. 무슨 수로 그걸 예측했다 하더라도 무슨 수로 막았을까 이거를. 네. 이제 그런 상상을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 사고가 필연적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는 그 이미 구조적인 요인이 다 있어서 언제 어디서든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필연적인 거예요. 네. 다만 그렇게 3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은 데에는 많은 우연적 요인이 개입돼 있어요. 이때 우리가 세월호와 관련돼 있는 이 안전사고 혹은 연안에서의 해난사고 역사를 우리가 기술할 경우에 어떤 사실, 세월호 사고와 관련돼 있는 어떤 사실을 중심으로 이 사건을 서술할 것인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선장 개인의 뭐라든가 유병헌 뭐 실소유주 유병헌 씨의 뭐라든가 이런 것들만 기술해 버리면 그것은 제대로 된 역사라고 할 수가 없죠. 예. 그게 바로 아마 이 책에서 얘기하고 싶은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과거와 미래와의 대화이기도 한 게 역사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이 미래로 어쨌든 이 진보하는 데 있어서 이 해석이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같은 생각도 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책임만으로 보게 되면 미래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렇죠. 거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역사는 만약에라는 것이 불가능한 학문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렇지만
예컨대 에드워드 카가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언급한 것처럼 레닌이 좀 더 오래 살았다면 이라거나 예. 아니면 좀 더 쉬운 가정으로 에디슨이 끝내 전기를 발명하지 못했다면 예. 이런 가정을 해보는 게 예. 도움이 돼요. 역사를 생각하는데 예, 도움이 돼요. 네, 그렇죠. 예, 저는 된다고 봐요. 네, 그리고 재미도 또- 있죠. 그리고 재미도 또. 있고 네.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가정은 이런 거예요. 우리 현대사를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 그러니까 6.25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럼 박정희 대통령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여순 반란 사건 거기 이때 그 남노당 군사 조직에 네. 가담한 게 드러나서 예편됐기 때문에 한국 전쟁이 안 일어났으면 현역으로 못 돌아왔어요. 맞아요. 문관으로 있다가 한강을 헤엄쳐 건너가지고. 네, 다시 그러면 이제 5.16 복귀한 쿠데타는 거니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다음에 만약 박정희 대통령이 민정이양을 하고 다시 군으로 복귀했다면 이런 가정해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재선까지는 뭐 그렇다 치고 삼선 개헌을 안 했더라면 또 삼선 개헌을 했다 치더라도 유신 쿠데타를 안 했더라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해 봐요. 무엇이 변했을까. 네, 그럴 때 사람에 따라서 그걸 안 했더라면 박정희 대통령 개인의 삶에는 큰 변화가 있었겠죠. 그 부하의 손에 친복의 손에 암살당하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요. 그렇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어떤 점에서 얼마나 더 달라졌을까? 이건 생각해 볼 수 있죠. 이제 어떤 사람은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봤자 별로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이 첫 번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우연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역사를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개인의 동기, 행위 이런 것들과 엮어서 많이 해석하려고 할 때는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면 이 5.16 군사 쿠데타나 박정희 정권 유신 체제를 밑받침했던 사회심리적 요인이나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국제관계나 이런 걸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그랬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큰 틀에서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어느 쪽에 서느냐 이런 것들은 뭐 각자의 판단에 달린 문제이지만 저는 후자 쪽의 이 태도가 역사에 접근하는데 조금 더 바람직한 또는 올바른 태도가 아닌가. 역사라는 학문에 접근하는데 그렇죠. 예. 또는 역사를 이해할 때. 5, 6장에서는 이 진보로서의 역사, 그다음에 지평선의 확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는 결국 미래와의 대화이기도 하다 뭐 이런 얘기를 들려주는데요. 175페이지 보면 역사에는 진보의 시기뿐만 아니라 퇴보의 시기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사실 우리가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주의, 불가역적일 거라고 생각했던 민주주의에 관한 일종의 퇴보의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 시간에 이 비슷한 문제에 대해서 유시민 선생님께서 이제 좀 긴 안목으로 볼 필요가 있다. 눈앞에 이런 것보다 이 진보에 관한 좀 믿음을 갖고 좀 긴 안목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퇴보의 시기를 이겨내는 좀 구체적인 방법이랄까? 유시민 개인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뭐 희망이랄까 출구를 찾고 있는가? 혹시 뭐 이런 질문을 드려본다면 선생님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예, 이제 이 5장에서 5장 6장에서 이에치카가 이제 역사의 진보와 네. 관련해서 한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역사는 진보한다. 그런데 그 진보의 방향이나 혹은 종착점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역사는 어떤 규칙성 혹은 법칙성이 있는데 그것은 역사의 밖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역사 밖에 있는 어떤 법칙이나 또는 어떤 초역사적인 힘 이런 것이 역사를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다. 역사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간다. 근데 그 역사가 가는 방향이라는 것은 역사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역사 그 자체에서 나오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이 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견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게 이제 마르크스나 이런 사람과의 차이죠. 마르크스는 결국은 어떤 계급 대립의 법칙이라는 것으로 딱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좀 신학적인 태도로 역사에 접근하는 역사의 어떤 방향성을 설정하고 네. 그 방향에 맞춰서 역사를 해석하는 이런 시각과도 달라요. 그러니까 역사는 진보하는데 그 진보의 방향과 내용이 무엇인지는 역사 속에서만 드러난다는 게 카의 입장이에요. 네. 예.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역사가 진보한다고 카가 주장한 이유는
인간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고 앞으로도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진보를 믿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점에서 이치카와 이제 거의 뭐 같은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고 사실과 역사가의 대화고 또 동시에 과거와 미래의 대화고 현재와 미래의 대화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 아니고 이미 와 있는 거라는 뜻이죠. 어디 와 있냐? 미래의 역사가 역사 속에서만 드러난다는 뜻은 미래는 과거와 현재의 연장인데 미래에 펼쳐질 어떤 것은 지금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사람들 마음속에, 사람들의 능력 속에.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무엇을 소망하느냐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는 데서 얼마나 지혜로운 방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없는 게 미래에 생길 수 없어요. 미래에 어떤 것이 생긴다면 그것은 일종의 반드시 씨앗 같은 게 그렇죠.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거예요. 거죠. 네. 그러니까 현재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소망만이 미래가 되는 것이지 지금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이 미래에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의 기적 뭐 그렇게 얘기하죠. 식민지, 분단, 전쟁을 거쳤던 세계 최빈국이 요새 뭐 어느 종편에서 그거 뭐 토론도 하던데 지금 뭐 국민소득 1인당으로 하면 32, 뭐 35위 사이에 와 있고 민주주의 지금 삐걱거리지만 무슨 선거하고 하잖아요. 쿠데타 안 나고 이제는 계엄령도 없고 선거 불복도 없잖아요. 네. 이 정도 된 것을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게 어디서 왔냐? 그것은 과거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산업화가 이루어지던 그 시점에서 우리 국민 대중들이 가지고 있던 소망과 지향 그 소망과 지향을 실현할 수 있는 개인적 집단적 능력 그 속에 이미 들어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미래의 모습으로 왔고 그게 이제 과거가 됐어요. 우리한테. 저는 이런 면에서 한국 사회가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인류문명 전체가 확장되어가는 인간의 지적, 정신적, 정서적 능력의 반영으로서 지금보다 더 훌륭한 사회 상태로 나아갈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믿어요. 근데 다만 지금 우리 뭐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뭐 역사가 역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건 역진은 아니라고 봐요. 다만 좀 어려운 거예요. 민주주의 제도는 예전 그대로 있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잘 운영을 안 하는 거죠. 우리 민주주의라는 것이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이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도 그 제도의 취지를 잘 알고 존중하고 그래서 살려나가려는 사람들이 그걸 운영할 때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싫어하고 또는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걸 무시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 그 제도를 운영할 때하고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퇴행으로 보일 따름이지 제도 자체는 그냥 있는 거예요. 다만 원래는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이게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면 누가 이렇게 했냐? 국민들이 한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만약 이것이 민주주의의 퇴행이라면 이 민주주의의 퇴행은 언제 준비됐냐? 그건 7년 전에 준비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대중의 마음속에 있던 어떤 욕망, 욕구, 생각 이런 것들이 외화되어 온 것이 현재의 상황이에요. 만약 이 상황에 변화가 일어난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변화는 어디서 오느냐? 사람들의 생각의 변화에서만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간 어지러워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지금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에게 더 좋게 더 희망적으로 보일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현재라고 봐요. 지금이. 네. 그러니까 이 시간들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나라도 반동의 시기 없이 민주주의를 세워낸 나라는 없어요. 프랑스 대혁명 뒤에 나폴레옹과 그다음에 이 나폴레옹 3세 뭐 등등의 재정 부활이 왔었고요. 네. 그렇잖아요. 그럼 영국 경우에도 뭐 명예혁명 뒤에도 반동이 있었고 다 있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항상 이상주의가 힘을 떨치고 많은 대중들이 그 이상과 지향에 대해서 열광하고 이럴 때 사람들이 준비된 것보다 확 더 나가요. 근데 그것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음 다시 반격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있었던 우리의 이 국가 운영, 민주주의 그때 다 좋았던 것은 물론 아니지만 그것이 일종의 과한 것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너무 멀리 나갔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멀리 나간 게 아니라 우리가 준비된 것보다 멀리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된 것보다 멀리 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거두어 들이는 퇴행의 과정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멀리 나갈 준비가 됐을 때 비로소 다시 한번 멀리 나가게 될 거다.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네, 뭐. 아니 상당히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이 유시민 선생이 어디 있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팟캐스트를 진행하시거나 이 독서 읽기 저는 오늘 진짜 머리에 쏙쏙 들어왔어요. 이 역사란 그러게요. 무엇인가가 이렇게 우리 사회한테 바로 좀 적용도 될 수 있고 배울 게 있구나 하는 정말 재밌는 시간이었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가서 마지막으로 오래전에 쓰인 이 책이 오늘을 사는 우리 또는 뭐 독자들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면 또는 뭐 젊은 독자들한테 이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어쨌든 유시민 선생님이 꼭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싶으신 게 있다면 이 책은 나온 지 한 5, 60년 된 책인데요. 진짜 좋은 책은 5, 600년, 1000년, 2000년을 가잖아요. 네. 무엇인가 이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이에치카라는 학자가 펼친 이론이 보편타당성이라는 힘을 가진 저작이라면 이것은 앞으로 50년이 아니라 500년도 더 살아남을 수 있는 책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우리 삶의 본질적인 어떤 것을 건드리는 게 있다고 봐요. 그 힘 때문에 아직도 읽히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읽어보시면 곱씹어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해되는 부분만 이해하면서 읽어보셔도 뭔가 마음의 위로가 될 겁니다. 예. 혹시 한계를 딱 한 가지만 지적해 주신다면 제가 뭐 이 책의 한계를 지적할 만큼 그렇게 높은 수준에 있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유시민 선생님과 함께 이에이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를 읽어봤습니다. 따라서 서술하는 역사가 확 달라질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네. 결국 역사의 사실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선택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라는 것은 가상적인 거잖아요. 현재가 된 순간 바로 과거로 들어가요. 그러면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과거라는 거대한 창고에 들어가면 거기서 망각, 소멸이 진행됩니다. 근데 그렇게 그 창고에 들어있는 잡동사니 창고에 들어있는 그 과거의 시간의 창고 속에서 어떤 역사가가 어떤 사실을 꺼내주면 그 사실만 망각과 소멸의 집행을 유예받은 역사적 사실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과 역사가, 역사적 사실 그리고 역사가 사이에는 엄격한 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점을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객관적인 팩트만 따로 존재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예, 역사적 사실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역사적 사실은 과거의 수많은 사실 중에 역사가에 의해서 선택된 사실일 뿐이고 그 역사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실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예. 제1장 역사가와 그의 사실에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흔히 사실은 스스로 이야기한다고들 말한다. 이것은 물론 진실이 아니다. 사실은 역사가가 허락할 때에만 이야기한다. 어떤 사실에게 발언권을 줄 것이며 그 서열이나 차례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역사가이다. 우리가 1066년에 헤이스팅스에서 전투가 벌어졌다는 것에 관심을 두고 알려고 하는 오직 하나의 이유는 역사가들이 그것을 주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렇죠. 네, 이런 대목들을 보면 이미 바로 이 일어난- 얘기를 조선일보 한겨레 얘기로 어떤 지식 소매상이 지금 쉽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런 우리한테.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그죠? 그러니까 조선일보만 나오면 아무개 대통령의 처 20촌이 뭔가 의혹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 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촌 안에 몇백만 명이 된다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런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이나 제가 조금 전에 낭독한 이런 대목을 보면 이미 일어난 사건들 어떤 그 사실들에 관해서 역사가가 대단한 권력을 가진 셈인 거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예. 그러므로 역사로 서술되는 내용을 접할 때 그 내용 이전에 그 서술된 그 역사 텍스트 그 내용 이전에 누가 이걸 말하고 있는가. 그렇죠. 이걸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역사가가 누구인지를 봐야 돼요. 기록한 사람이. 그 사람의 이름이나 이름을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봐야 돼요. 그렇죠. 그 예컨대 이제 우리 역사의 사례를 보면 삼국시대가 있었죠. 삼국시대의 역사 정본
어떻게 삼국 사기. 사기고요. 그것은 이제 고려시대 김부식이 쓴 거 아니에요. 김부식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면 그 삼국 사기에 기록된 내용이 얼마나 사실과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없어요. 반면 정사가 아닌 것으로는 삼국유사가 있죠. 일현 스님이 쓴 삼국유사. 그거는 이제 정사가 아니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그 삼국 사기를 쓰면서 삼국의 역사에 관한 사료를 다 수집해 가지고 그걸로 정리를 한 다음에 사료를 다 폐기해 버렸어요. 그리고 고구려 영토는 대동강 밑에까지 내려놓고 이런 식의 그러니까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이 중국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사례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선 삼국 사기 자체가 사마천의 사기를 그냥 뻔 따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김부식이라는 사람의 철학과 인생관, 역사의식, 정치적 이해관계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삼국 사기에 기록된 사실이 다 역사적 사실로 착각하게 되면 결국 기록을 조작하는 자가 역사를 지배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이 진실을 말하고 우리들의 주관과는 분리되는 객관화된 어떤 사실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역사적 사실은 역사를 기록한 어떤 사람인가가 선택해서 기술해 놓은 걸 보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과거를 있었던 그대로 과거가 실제 어떠하였냐를 있었던 그대로 보여주는 역사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그 점을 분명히 한 거고 이 일장이 레오폴드 폰 랑케의 실정주의 역사 철학을 완전 정면으로 이제 부셔버리는 그런 거죠. 이 책의 하이라이트는 제 1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이병도식의 실증 사학에 대한 이게 이해식 하얘기가 도전이 되는 거죠. 이것도 그렇죠. 일제시대 때 진단학회라고 있었죠. 네. 진단학회가 이제 조선총독부 아래에서 조선사 편수에 관한 일들을 했잖아요. 네. 그때 진단학회 소속의 활동을 했던 역사학자들의 입장이 정확하게 레오폴드 폰 랑케의 입장이었어요. 우리들의 주관적인 그런 생각과는 무관하게 역사적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역사가들의 임무는 과거를 실제 그러했던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는 거. 이렇게 되면 역사학자가 뭐 고민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뉴라이트의 어떤 여기 일제시대 해석 같은 것도 그 일본 쪽에서 남겨놓은 사료에 지나친 가치를 부여하다 보니까 객관성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좀 왜곡된 결과를 낳기도 하고 그거랑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 그거는 다른 것 같아요. 그건 약간 그러니까 다른, 역사에서 네. 실증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중요하네. 카도 그 얘기를 계속합니다. 기본이라는 기본이죠, 거죠. 기본. 네. 근데 실증이라는 것은 최대한 해야 되는 거고 중요한 건데 실증주의라는 것은 이거는 성립 안 된다는 거예요. 실증 자체에 중요한 예, 것은 예. 분명하지만 그렇죠. 그렇죠. 이 누가가 중요하다는 거는 꼭 역사뿐만 아니라 이 법학에서도 보면요. 예전에는 판결문이 되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계처럼 이렇게 쏟아져 나온 줄 알다가 요즘에서는 이제 그 누가 재판하는가에 이제 초점이 우리도 겨우 맞춰지게 됐잖아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 그렇죠. 예. 그것처럼 역사 어떤 분야나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누가 하는 자. 그래서 대개 독자들이 1장까지는 참고 읽기 때문에 제가 왜 이렇게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얘기만 왜 이에이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하면 로버트처럼 다들 이 문장이 딱 나오잖아요. 그게 그 1장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읽는구나. 그래서 역사란 역사가와 그의 사실들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과정이다.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다. 여기까지 읽어서 다들 이 얘기를 하는구나 싶은데 이 유시민 선생님의 목소리로 먼저 이 1장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뭘 얘기하는 거죠, 1장이? 예, 우선 이 책이 그렇게 읽기가 좋은 책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독자들이 읽다가 이게 너무 힘들어 그렇게 많이 느끼실 거예요. 역사가들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오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이니까 유럽 지식인 사회의 문화적 기반 위에서 써진 책이라 별도의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인용하고 넘어가는 역사의 사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뭐 헤이스팅스 전투라든가 이렇게 한마디 하고 맞아요. 넘어가는데 우리는 몰라요. 음. 우리는 그러면 뭘 하냐 황산벌 전투 이러면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뭐 춘향전에 나오는 어떤 걸 인용을 하면 그냥 뭐 변사또가 춘향이를 어쩔 때 이렇게 넘어가면 외국 사람들이 그 번역해 놓으면 알겠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아서 이 책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사실 그거 몰라도 돼요. 그냥 잘 이해 안 되는 이름이나 사건이나 지명 같은 거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그냥 보고 넘어가면 돼요. 그런 것은 이 책의 핵심을 이해하는데 그 좀 재미를 주고 좀 더 풍성하게 여러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정보에 불과하고 그거 일체 없이 순논리적으로만 봐도 충분히 그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책은. 네. 그 점 있기 때문에 혹시 읽으시게 되면 나는 왜 이렇게 무식해 이거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이런 데는 그냥 눈으로만 보고 넘어가면 돼요. 네. 이해되는 부분만 이해하고 가셔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그렇게 읽었는데요. 예.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읽으면 돼요. 너무 재밌게 읽었어. 우리가 책 읽을 때 이런 역사서나 교양서 읽을 때 그 내용을 100%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너무 힘들어요.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1장이 역사가와 거의 사실인데 제목이 이제 카 자신의 비유를 예를 들면 이제 응용해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신문이 많죠. 그 방송 동영상 파일도 많고요. 그 현재를 기록해요. 지금 신문 보도들이 현재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인류가 멸망했다고 가정해 보죠. 그러고 이제 한국 사람만 좀 살아남았어요. 그럼 모든 문자 기록이나 이 파일이 다 없어졌다고 가정하고 한겨레 신문하고 조선일보 2개만 딱 남았다고 가정해 보죠. 만약 조선일보만 남았다. 또는 한겨레 신문만 남았다 이렇게 가정하고 세월이 꽤 많이 흐른 다음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신문의 기록을 토대로 역사를 재구성한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조선일보가 남았냐 한겨레가 남았냐에 유시민 선생님 모셨습니다. 유시민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 이제 유시민 선생님하고 같이 역사란 무엇인가 유시민 선생님이 추천한 책을 함께 읽게 됐는데요. 유시민 선생님께서는 언제 이 역사란 무엇인가를 처음 읽으셨나요? 그게 대학 1학년이던 1978년 그때가 4월달, 5월달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농촌법학회라는 이제 이 서클에 들어갔는데 거기 1학년 커리큘럼의 첫 번째 책이 전환시대의 논리였고 이영희 선생님 책. 두 번째가 역사란 무엇인가 이해치카. 그때 같이 공부를 했죠. 어떠셨어요? 재밌으셨어요? 예, 전 되게 놀랐어요. 이 책을 읽고 느낌이 되게 안 좋았죠. 인생의 먹구름이 들이오는 것 같은 느낌? 왜요? 그 전에는 제가 오스카 레오폴드 폰 랑케라는 랑케. 독일 역사학자. 이제 그분이 역사의 진보라는 건 없고 그냥 변화가 있을 뿐이라고 모든 시대는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 이런 역사관 소위 이제 실정주의 역사학자가 할 일은 과거가 실제 어떠했는가를 있었던 그대로 보여주는 거다. 그런 역사 이론을 폈던 사람이고 그게 19세기 후반 20세기 전반의 유럽 역사학계를 사실상 지배했던 이론이에요. 이제 젊은이를 위한 세계사라고 옛날에 조그만 문고판 책이 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그거를 아버지가 권해서 읽었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되게 그게 랑케 책이었군요. 예, 그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뭐 역사가 발전하면 왜 몇천 년이 지났는데 석가모니 예수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안 나와. 그러니까 물질 문명은 발전할지 모르지만 인간의 정신은 발전한다는 증거가 없다. 뭐 이런 류의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를 제대로 만들어 나가려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되게 불길하더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뭘 해야 되는데 뭘 하면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인데 유신체제 말기니까 뭐 말만 하면 잡아갈 때니까요. 잡혀갈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확 왔죠. 네, 첫 느낌이 좀 어떻던 책이다. 참고로 이 책은 1973년 3월에 한림대 길현모 교수의 탐구당 번역으로 처음 국내에 소개가 됐고요.
이때 이미 역사란 과거와 현재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다라는 말이 널리 알려졌었고 실증사학의 중립성과 객관성이 허구다하는 걸 지적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역사학계에 끼친 영향도 적지 않았던 책이었습니다. 처음 나왔을 때부터 대학 신입생 교양서로 많이 추천이 됐고 77년에 법무사판으로 새로운 번역이 출간되고 오늘 저희가 읽는 책은 97년 까치에서 김택현 성균관대 교수 번역판으로 이 개정판으로 독점 출간된 책을 함께 읽고 얘기를 나누게 되겠고요. 선생님 함께 읽을 책으로 선생님이 읽은 수많은 책들 중에 이 이영희 선생의 역정하고 EH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역정 얘기는 지난 시간에 하셨으니까 역사란 무엇인가를 추천한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 역사란 무엇인가가 내 인생의 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역사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이해하는 그런 시각을 제공하는 역사 이론서인 게 아니고 인생의 길을 바꾼 책이군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나름의 답을 줬던 이제 그런 책이어서요. 이게 단순히 역사를 이해하는 데만 도움이 되는 책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리고 어떤 개인과 그 개인이 살아가는 공동체의 관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봤으면 생각하셨군요. 예. 이게 이 책이 사실 최근에 말하자면 뜬 이유는 네. 영화 변호인에 보면 이 변호사 송강호가 그러니까 이 공안 당국에서 이 책을 읽었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잡아서 막 고문하고 공산당으로 막 몰고 이럴 때 네. 그 노무현 대통령을 모델로 한 송강호 씨가 영국 대사관이던가요? 직접 문의를 해서 이치카가 공산당은 무슨 공산당이냐? 정부에서 외교관으로도 일하고 공산당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답을 얻어내서 법정에서 어쨌든 성공적이지는 못했지만 멋진 변론을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그 영화의 소재가 됐던 불임 사건은 아니었지만 노무현 변호사가 실제로 다른 사건에서 그런 적이 있었다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E.H. 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보면 영화 변호인에서는 소재가 됐던 건데 황정원 작가 간단하게 E.H. 카의 삶을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네, 이 H 카는요, 데이비드 카라고도 하는데 1892년 영국 런던에서 출생한 역사학자고요. 캠브리지 대학교의 트리니티 칼리지를 졸업한 후 1916년부터 1936년까지 외무부에서 일했고 1941년부터 1946년까지 더 타임스의 부편집장으로 일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은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교 베일리얼 칼리지의 정치학 튜터였고 케임브리지 대학교 트리니티 칼리지의 연구원이었죠. 역사가로서는 14권으로 이루어진 소련사가 가장 중요한 업적인데 이 책을 1945년부터 쓰기 시작해서 거의 30년 동안 그 일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 한 권짜리 개요집 러시아 혁명이 번역돼서 예,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 책은 문자 그대로 역사란 무엇인가에 관한 책인데 일반적으로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의 해석하고 독립해서 존재할 수 있다라는 당대의 일반적인 믿음을 깨는 걸로 시작을 하고요.